빅리치 경제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제가 조금 바쁜 관계로 조금 이렇게 방송이 띄엄띄엄 되고 있는데 전에는 방송 마이크가 녹화가 안 된 바람에 한번 늦어지면서 계속 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 달러가 바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고, 자, 우리가 이 달러 강세에 어떤 대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판돈이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모르고서는 경제를 논하기도 그러고 앞으로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단순히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은 책임과 모든 거는 이제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달러가 조종기에 접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미 시장 자체는 모든 전문가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달러 약세로 그냥 그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에도 제가 한번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거의 이와 유사한 지금 상황이 나왔었어요. 거의 모든 시장은 뭐 거의 100대 1 정도로 모두 하락을 보고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글로벌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함으로 인해서 파이가 커지고 그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요 방송 끝날 무렵에 제가 달러 그 상승과 하락 주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8월 8일 토요일 12시 55분에 이 방송을 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계를 올리는 건 잘 아시죠? 어쨌든 유튜브 방송을 좀 기록을 하는 방송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축통화는 역사다. 정말 무슨 기축통화가 역사가 되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축통화는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과거에도 무역을 주름잡던 나라들이 대부분 또 특히나 군사력을 가지고 무역을 주름잡던 나라들이 대부분 기축통화국이었죠. 제일 처음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그 전에도 있겠지만, 보통 저번에 중국에서 아마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을 거예요. 대국 굴기라고. 아마 유튜브나 방송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대국 굴기라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이 기축통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 반열에 오르겠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1450년에서 약 50년 동안 포르투갈이 그 기축통화에 대한 이 명맥을 이어가죠. 역시 이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약 50년간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약 1450년부터 50년간의 기축통화 노릇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등장을 하죠. 이러면서 스페인이 약 110년간 1530년부터 이 기축통화의 명목을 이어갑니다. 자, 포르투갈이 한 50년 기축통화, 스페인이 110년 정도 기축통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약 50년 동안 164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약 50년 동안 기축통화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쓰고 있는 북이 있죠. 북이 재무제표,
부기라든지 뭐 주판으로 이제 수를 하는 계산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나오기 때문에 참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 같지만 뭐 이 기축통화 역사에서는요, 프랑스가 1720년부터 약 한 95년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냅니다. 프랑이. 그리고 이제 이런 무적 함대나 프랑스의 군사력이나 무역의 중심지였던 부분을 벗어나서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해군 함대 그리고 산업혁명 등을 앞세워 가지고 뭐 요거는 아직 산업혁명은 아니죠. 1815년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99년간 역시 약 100년간에 걸쳐서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 미국이 기축통화로 들어서면서 1944년에 브렌트우드 체제부터 시작해서 근본위 제도로 가면서 1973년 1970년대 닉슨 대통령 근본위 제도 없앨 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보통 한 100년이 넘었죠. 가장 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스페인의 110년 동안 기축통화를 한 부분을 이제 넘어서고 뭐 기축통화는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아갔죠. 자, 과거에 이런 기축통화 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달러 시스템을 갖춰놓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달러가 어떤 세상을 바꿔왔고 또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바뀔 건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거의 완성된 거는 이제 1973년부터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라는 걸로 우리가 달러가 강세다 약세다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 메이저 6개국만이 이 달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달러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즈음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달러의 약세다 강세다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달러가 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하죠. 오일먼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지금 작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참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은 나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 별도의 대륙이죠. 유럽이나 뭐 이런 아시아나 이런 부분들은 붙어 있지만 여기에 벗어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비껴나는 나라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통해 농사들을 못 지으니까 풍부한 식량을 가지고 유럽 쪽이나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막대한 돈을 벌죠. 이때는 특별하게 뭐 화폐를 주고받는 것보다 금을 요구해서 금과 은을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는 전쟁통에 이제 금을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이거를 보관을 시키고 그냥 증서만 줘요. 그래서 지금 이 금은 아직도 미국에 보관이 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증서로만 그냥 명목적인 그냥 증서로 미국이 금 몇천 톤 보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지금 명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7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달러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가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을 해내니까 이 오일을 거래하는 거를 달러로 하고 대신 사우디에다 식량이나 정권 유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완성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이유로 지금 달러를 풀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그 작전을 세워서 이들이 원하는 달러 시스템, 즉 달러가 원하는 세상이 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서 정말 1980년대부터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이 세계에 달러를 퍼뜨려가는 거를 포석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부분도 과연 달러 이 시스템하고 이런 관련이 있느냐.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과거의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런 그 약간의 대립이 있었죠.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양전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대립이 심했었죠. 왜냐하면 소련이 먼저 그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미국이 불이 나게 쫓아서 이런 우주 개발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서프라이즈하게 한번 놀란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은 유럽들과 함께 그 사회주의 국가에게 우리가 지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몰고 가서 가트라는 걸 만들죠. 가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그 관세나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먼저 설정이 됐는데 지금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80년대 일본을 향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했던 부분들, 이런 거하고 좀 일목상통이 되는데, 기축통화나 그 무역의 주도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트를 만들고, 이 소비에트 연방 나라들하고 동유럽하고 얘네들은 여기 가트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만 자유무역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달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로 거래가 안 되니까 이 소비에트 연방하고 동유럽 일부 그 나라들 있죠. 뭐 유고니 뭐니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막아버리니까 무역 자체가 못하니까 경제 자체가 쇠퇴가 돼가는 거고, 이 가트에 가입한 나라들은 조금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때 보면은 약간 미국의 음모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때 당시 소련이 미국을 쫓아올 걸 우려해서 지금 우주 전쟁에서 우주 개발에서 한번 뒤지고 나더니 또 미국이 한 게 뭐냐면은 코콤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요. 코콤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공산 국가에는,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 기술력을 첨단 기술 전략 무기 기술 수출 규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 우주로 먼저 날아가기는 했지만 이 기술적으로 전혀 제조업이 발달을 할 수 없고 원유나 원자재만 판매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죠. 자, 이 역시 이제 그 왕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어떤 가트라는 걸 만들고, 자, 무역 체계를 하나 만들고, 또 이 그 국제기구라는 코콤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소비에트 연방을 완전히 이 배제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재로 먹고 사는 거는 약간 터졌다가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이제 그 줄여버려요. 올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나오니까 굉장히 유가가 올라가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유가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그게 뭐 가능한 소리냐? 뭐 이러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게 1991년도 12월 달에 무너지거든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그때 이게 유가거든요. 이게 유가인데 이게 우리 카페에 제가 올렸는데 과거에 이게 블룸버그 거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이걸 아마 편집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때 1980년대부터 요게 사우디 감산에도 불구하고 오펙 그 증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유가가 하락을 보이는 건데 이때는 정말 1980년부터 85년까지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요건 지금 산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줄이고 늘리고 해서 어찌됐건 간에 유가는 급등이 나오고 달러는 강세가 나오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발췌를 했는데 이게 출처를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자료 찾다가 지금 발견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미 출처는 인터넷 구글에서 했다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때 80년대부터 감산을 하는데도 아니 석유 생산을 줄이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될 텐데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이때 굉장한 그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이게 아마 이제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이게 왜 유가를 이제 산유량을 줄이는데도 자 유가가 하락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마치 중국을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지금 이제 코컴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해킹이나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기술을 얻으면서 완전히 그 미국을 나잡아봐라 하고 좀 약을 올리고 있는 것 같죠. 자,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방금 보셨던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그 보호무역주의가 굳이 뭐 일본이나 독일을 겨냥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소련의 이 부분을 붕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원자재가 주 수출 원이었던 소련을 죽이기 위해서 달러와 유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부분인데 지금 코컴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주 대차게 패권주의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국영방송인 에서 그 대국 굴기를 국민들에게 퍼뜨리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거를 뭐 전 세계에 한번 그 알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하고 그 미국 밑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자,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나라들이 이 기존의 시스템에 참 만족을 해요. 왜?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뭔가 바뀌어지면은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은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들이 이제 그 중국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중국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얘들이 돈 가지고 뭐 도와주고 뭐 한다는 하지만 거의 지금 밑에서 허덕이는 나라들만 도와주고 있고 이 중국의 돈을 받은 나라들은 지금 뭐 모라토리엄에 지금
입박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미 달러 시스템은 이런 작전을 수행 중이고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과거에 했던 이 기축통화의 역사를 봤을 때 소비에트가 무너지는 부분을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중국이 이런 패권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남중국해를 지금 굉장히 들락날락하면서 이 빈 섬만 있으면 다 그냥 거기다 백량 만들어 버리고 점령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다 내 땅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 이어도 있죠. 제주도 저쪽 남단에 있는 이어도 쪽에서도 지금 우리다 해안 관리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한 건지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의해서 니네 그거 하나 만들어라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어도 하고 지금 일본의 센가쿠 지역의 섬에 지금 주둔해 있는 일본군을 보면 미국 달러 시스템은 오히려 얘네들이 참 기특해, 우리하고 지금 일본이 기특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유럽도 지금 중국이 저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만행에 가까운 거죠. 뭐 빈 섬이라고 딱 점령하고 총칼 들이대고 뭐 아무도 못 와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앞바다에서 놀면 쏴 죽여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어느 나라든지 여기 또 당사국들도 상당히 좀 중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요 남중국해도 지금 이거를 이제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국 배들이 전쟁에 관련된 뭐 군수물자 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는 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협상, 제가 봐서는 이제 중국 죽이기에 들어가지 협상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정말 편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뭐 중화 사상에 대한 굉장한 선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냥 중국은 그렇지 않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달러 시스템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지금 흔들기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누구도 지금 달러의 작전을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우리의 귀염둥이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여지껏 거의 한 달 동안 뭐 자기 친척들이 책을 쓰고 뭐 하고 굉장히 코너에 몰리더니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어쨌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일단 첫 번째 영사관을 폐쇄를 시작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뭐 해킹이나 이런 걸로 기술력을 빼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영사관을 폐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때리기만큼 이 트럼프 아저씨가 가장 좋은 이슈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걸로 굉장히 중국이 바이러스의 원상지라고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 지금 믿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영사관 폐쇄, 그리고 틱톡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틱톡을 명분이 뭐냐면 이 틱톡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민의 자제들, 어린이들의 정보를 다 빼갔다,
이게 이제 부모들 입장이나 이제 그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 나쁜 놈의 나라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틱톡이나 위챗 그 모회사인 뭐 텐센트나 바이트들을 한 45일 이내에 이게 9월 15일까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내에서 모든 이 그 틱톡이나 위챗 등을 이제 정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저 뭐야 미국 그 상장사들 있죠. 상장사들이 지금 회계를 자기들 중국 방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국 회계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모두 상장 폐지를 해버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 자유 침해 뭐 이런 거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중국 관리 11명에 대한 제재를 또 발표를 합니다. 자,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지금 이게 미국인들이 좀 재밌죠. 왜냐면 미국인들이 지금 그 코로나로 지금 거의 집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텔레비만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나 뭐 애플 TV나 또 뭐 그 디즈니 TV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됐다 이러는데, 이제 앉아서 그런 것도 보지만 뉴스도 보게 되는데, 이제 중국 뉴스로 거의 도배가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중국이 바이러스의 원상지. 그러면 일단 혐오감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얘들이 도둑질을 하고 정보를 빼냈기 때문에 영사관을 폐쇄를 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여운 애들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나 뭐 홍콩, 그 다음에 위구르,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지금 완전히 무시를 하고 살고 있다. 이러면은 계속 지금 예전에 이걸 보면은 그 독일에 그 나치즘을 막 그 퍼뜨리기 위해서 그 저기 뭐야 이 히틀러 아래에 있던 괴멜스라는 사람이 라디오를 막 그 무상으로 나눠지고 나치즘을 매일같이 방송에 보내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 국민들이 미쳐서 날뛰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이 전략으로 지금 중국을 혐오해서 도둑에서 뭐 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 그리고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면 누가 중국을 상대하겠느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아마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 미 국민의 트럼프 이제 신격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미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안 좋은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을 쭉 그 나열을 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남중국해나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심하면 여기서 폭탄이 한번 터지고 왔다 갔다 대포가 쏘고 이런 것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재밌는 거는, 모든 이 달러 시스템을 보면 모든 나라가 달러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달러 시스템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달러 빚이 점점 어느 나라든지 늘어나고 있죠. 그건 정말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도 주로 이 달러 빚이 늘어나고, 돈이 모자라도 이게 달러 빚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 무역을 해서 먹고는 살지만, 먹고 살게는 해주지만, 결국은 나라 자체들이 다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1985년도에 이 프라자 합의를 보면은 말 그대로 달러가 너무 강세가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달러 강세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왜 유가도 그때 당시에 쌌고 원자재도 쌌는데, 그럼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아니 수출도 해서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G5는 말 그대로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하자고 그랬을까요? 이게 요번에 무역 협정이나 이런 거하고 합의는 달라요.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금을 주거나 뭐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서로 말로 어느 정도 야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얘네들은 빨리 이게 합의만 딱 되자마자 오자마자부터 달러를 굉장히 약세로 만들어 버리고 누구도 달러 약세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준 게 말 그대로 프라자 합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작전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달러 시스템이 1995년도에 역프라자 합의를 다시 한번 해서 세계의 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수지 흑자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요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재무부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더 강세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달러가 뭔가에 큰 변화가 한번 왔을 때 글로벌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달러 강세의 글로벌로 나와야 우리가 배웠던 채권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채권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 레버리지가 컸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가면 이때 들어와야지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또 1조 달러를 또 한다. 근데 이제 이 1조 달러가 아마 마지막 이 글로벌로 나올 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역프라자 합의가 이제 일어나고 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은 안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그 끝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주기를 보면서 자, 이때 당시에도 과연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M2나 M1이나 M2를 보면은요, 항상 그 미국의 그 M1, M2를 보면 꾸준히 증가를 했지, 어떤 때는 뭐 이 그 금융위기나 이런 때는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지, 이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증가폭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전년 대비 할 수는 있었지만 한 번도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어떤 때는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어떤 때는 달러가 약세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달러 상승 주기를 7년 상승에 10년 하락, 7년 상승에 10년인데 이게 2년 늘어진 게 중국 때문에 그랬다. 2014년부터 적어도 약 7년의 상승 주기를 이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이 이 작전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겠죠. 기존에 지금 2년이라는 게 늘어졌듯이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달러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018년도 이 부분까지 이제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야, 이게 무슨 또 달러가 약세가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보시면 2014년, 2012년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 보면은요, 이제 조금 조정받는 걸 가지고 이게 달러 약세다. 뭐 자기들이 달러 약세하면 어디까지 그러면 간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80달러, 70달러 간다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이게 보면은 예상을 한다 그러면 목표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치라는 게.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저희 카페에서 자, 시황을 써드리면서 이번에 달러 하락 나올 때 달러 인덱스 목표치는 92.48까지 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89.5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시장을 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중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쌍바닥 나오고 올라갈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저는 이 목표치라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단기 목표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93.89, 94.12, 요 부분까지 보고 95나 95에서 요 97, 요 레벨을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103달러까지의 목표치를 봤었죠. 요거는 지금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달러인덱스 차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가지고 2011년 아니면 여기 2000 금융위기 이전부터 봐도 되고요. 여기 2014년부터 이렇게 본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피보나치로 봤을 때 지금 약 38%가 지금 넘어설고 있는 거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조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1차 조정 때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62%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 고점 다시 갔다가 다시 조정받는 부분이 38에서 50 사이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달러에 대한 하락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 거의 100%가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안 늘어납니까? 유럽은 돈이 안 늘어납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편하게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달러 굉장히 강세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지만 103달러까지 목표치를 세워놨었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103달러 가고 여기서는 무조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 주봉으로도 이걸 해놓는데, 자, 103달러 돌파 시는 108, 물론 이제 105도 있어요. 105도 있고 108, 113, 118 여기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걸 이제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 환율도 한 1,800원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서도 1,800원을 거론을 했었고요. 지금 이 주봉으로 보면 지금 요 추세는 안 깨고 밑꼬리 정도만 달고 있는데 지금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미국 경제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PMI 있죠. 이제 그 PMI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면은 이 PMI가 지금 상당히 뭐 하락을 하다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 이 PMI 이렇게 오르면은 이제 50을 넘으면 이제 과열로 들어선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을 건 없죠. 이때부터 주가도 빠졌었죠. 2018년부터 1년 동안 빠지다가 2019년 9월에 반등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PMI라는 거는 선행이 아니고 후행이죠. 7월에 걸 8월에 발표하고 8월에 걸 9월에 발표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요번에 급등은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 PMI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의 뭐 50에서 55 정도 가면 이렇게 꺾였던 부분들, 자, 55 정도 갔으면 꺾였었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게 꺾일 가능성이 많고, 이거 2016년부터 18년 1월까지는 정말 한번 미친 듯이 올랐었던 거고, 주가도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이 수치에 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너 빅리치 왜 이거 지표를 가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60, 70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본질은 속일 수 없죠. 이게 이제 그 설비 가동률이거든요.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가동되는 부분이 지금 요 밑에서 이 PMI 회복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상황도 보면 과거에 2010년, 11년도에 이 바닥에서 헤매던 부분 정도,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도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되기까지는 좋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설비 가동률도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그 지금 앤드류 피츠버크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저항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면은 뭔가 또 하방으로 지금 내려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 설비 가동률하고 PMI 부분하고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나와서 과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경제가 왜곡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또 달러가 바꾸어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달러의 역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부분들 그리고 무슨 작전을 할 때는 꼭 한통속이 돼서 하나를 무너뜨렸다는 거 그리고 이 왕따로 몰고 가는 이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무역 협정인 가트와 그리고 코콤이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아마 미국이 이런 상황을 실행을 하면 물론 이제 국경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인도도 지금 틱톡이나 이런 거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유럽 애들도 아마 중국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저는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작된 그 중국의 왕따 전략은 달러 강세를 과연 가져올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